40억이라는 큰 돈을 낯선 사람에게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유산을 포기하겠습니다. 아주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좋은 일이 올 거예요. 서울 변두리, 낡은 빌라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골목길. 그 중에서도 유독 조용한 2층 집이 하나 있습니다. 박영자의 집이죠. 올해 65살인 영자는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알람 시계 소리보다도 몸의 밴 습관이 더 정확하죠.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새벽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출 때 영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관절이 뻐근하게 아프지만 이것도 이제는 익숙한 아침의 신호입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군. 영자는 작은 부엌으로 향해 커피포트에 물을 끓입니다. 우체국에서 30년 넘게 일하며 키운 이 아침 의식은 은퇴한 지 5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커피 내리는 소리가 적막한 집안에 울려 퍼지는 동안 영자는 창밖을 내다봅니다. 골목길엔 아직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고 이른 새벽 공기만이 차갑게 흐르고 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새벽 배송 트럭 소리나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가 전부입니다. 참 조용하네. 혼잣말이 습관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는 일도 드물고 가족이라고는 멀리 사는 조카 하나뿐. 그마저도 명절에나 안부 전화를 걸어올까 말까 합니다. 영자는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거실 한편에 놓인 작은 책상으로 걸어갑니다. 발걸음이 바닥에 닿는 소리조차 조심스럽게 울립니다. 그곳엔 우체국 동료들이 보내준 엽서와 편지들이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퇴직할 때 함께 일했던 후배들이 연락 끊지 말자며 주고받기 시작한 것들이죠. 김 과장이 보낸 제주도 엽서, 이 계장이 손수 쓴 안부 편지, 박 주임이 찍어보낸 손자 사진까지. 이 작은 우편물들이 영자에게는 바깥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창구입니다. 편지를 받을 때마다 느끼는 그 설렘은 마치 어린 시절 친구에게서 편지를 받던 그때와 같습니다. 모두들 잘 지내고 있나 보네. 영자는 엽서 하나하나를 다시 읽어봅니다. 이미 수십 번도 더 읽은 내용이지만 매번 새로운 기분으로 읽히죠. 특히 김 과장이 쓴 영자 씨 덕분에 우체국 생활이 즐거웠어요 라는 문장 앞에서는 항상 잠깐 멈춥니다. 그때의 바쁘고 활기찬 일상이 그리워지거든요. 우체국에서 일할 때는 매일이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우편물을 분류하고 고객들의 불만을 처리하고 동료들과 점심을 함께 먹으며 수다를 떨고 그런 일상이 때로는 지겹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야말로 살아있다는 증거였던 것 같습니다. 시계는 어느새 오전 10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자는 엽서들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장을 보러 나갈 준비를 합니다.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 같은 마트에서 같은 물건들을 사는 것도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과죠. 외출 준비를 하며 거울 앞에 선 영자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어느새 늘어난 주름, 하얗게 변한 머리카락, 조금씩 구부러지는 어깨. 세월의 흔적이 역력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건강합니다. 골목을 걸어나가며 영자는 문득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변화라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새로운 것보다는 익숙한 것이, 모험보다는 안정이 더 소중해졌죠. 그래서인지 매일이 어제와 같고 내일도 오늘과 다르지 않을 거라는 확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트까지 가는 길은 늘 같습니다. 골목을 나서서 큰 길로 접어들고 신호등을 2번 건너면 도착하죠.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도 대부분 익숙한 얼굴들입니다. 아침 산책을 나온 할아버지,
장을 보러 가는 아주머니들, 출근길에 바쁜 젊은이들, 모두들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조용하게 늙어가는 거구나. 마트 앞에 서서 영자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서운하다거나 외롭다는 감정보다는 그저 담담한 받아들임이 더 컸죠. 이것이 자신의 삶이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몫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도 하나의 의식과 같습니다. 같은 코너를 같은 순서로 돌며 필요한 것들을 차근차근 고릅니다. 계산할 때 점원과 나누는 짧은 인사가 그날의 대화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걷는 영자의 뒷모습은 어딘지 쓸쓸해 보입니다. 하지만 영자 자신은 이 고요함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늘 하던 대로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봅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자신과는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정치 뉴스, 경제 동향, 사회 문제들이 화면을 스쳐 지나가지만 마치 다른 세계의 일처럼 멀게만 느껴집니다. 뉴스가 끝나면 설거지를 하고 내일 입을 옷을 준비한 뒤 잠자리에 듭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고요한 순간입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겠지. 이불을 덮으며 영자는 생각합니다. 변화 없는 일상이 때로는 지루하지만 그 속에서 찾는 작은 평안함이 있었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또 하루를 마감합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골목은 더욱 조용해집니다. 가끔 지나가는 차량 소리나 멀리서 들리는 기차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릴 뿐입니다. 영자는 이 고요함 속에서 잠들어갑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자신만의 평화로운 일상이라고 받아들이며 그날 새벽은 평소보다 더욱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영자는 새벽 5시경 이상한 소음에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 같으면 1시간 반 더 잘 시간이었는데 뭔가 평소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나 고양이 울음소리려니 했지만 귀를 기울여 보니 사람의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골목길에 누군가 조심스럽게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발걸음은 평소 새벽에 들리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의 급한 발걸음도 아니고 산책하는 사람들의 여유로운 걸음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걷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관절이 뻐근했지만 소리 내지 않으려고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두꺼운 커튼 사이로 살짝 밖을 내다보니 후드티를 쓴 누군가가 자신의 집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지만 젊은 남자인 것 같았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고 어깨가 움츠러진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영자의 현관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몇 걸음 다가갔다가 다시 뒤로 물러서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큰 결심을 하려고 하지만 계속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뭐 하는 거지? 영자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도둑이라도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휴대폰을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움직임은 도둑치고는 너무 조심스럽고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도둑이라면 이렇게 오랫동안 한 곳에 서성이지 않을 텐데요. 마치 무언가를 전해주려고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다른 집에 불이 켜져 있는지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몇 분 동안 그렇게 서성이던 그 사람이 마침내 현관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를 우편함에 넣는 듯한 동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도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우편함을 열 때도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열었고 무언가를 넣은 후에도 조용히 닫았습니다. 영자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이 고개를 들어 2층 창문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깜짝 놀라 커튼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자신도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혹시 들켰나 하는 생각에 더욱 조심스럽게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그 사람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편함, 확인하세요. 목소리는 낮고 다급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꼭 전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그 목소리가 이웃집에 사는 젊은 남자 민수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마주치지 않았지만 가끔 골목에서 보았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항상 조용하고 말수가 적어 보였던 그가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까요? 민수는 말을 마치자마자 후드를 더 깊게 쓰고 골목 모퉁이로 사라져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무언가에 쫓기는 듯 급해 보였습니다. 몇 번 뒤를 돌아보며 걸어가는 모습이 마치 누군가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한동안 창문 앞에 서서 민수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민수가 왜 새벽에 자신의 집 앞까지 와서 우편함에 무언가를 넣고 간 걸까요? 그리고 그 다급한 목소리는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혹시 민수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요? 아니면 자신과 관련된 어떤 중요한 일이 있는 건 아닐까요? 영자는 갖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어떤 추측을 해봐도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와는 평소에 거의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거든요. 가끔 골목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런 민수가 왜 갑자기 자신에게 이런 행동을 한 걸까요? 영자는 1시간 정도 더 잠을 설쳤습니다. 계속해서 민수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우편함, 확인하세요. 그 말에는 분명 무언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했습니다. 이런 일은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영자의 조용한 일상에 갑자기 나타난 이상한 사건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침까지 기다렸겠지만 궁금함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올 것 같지 않았고 계속 그 일만 생각나니까요. 새벽 6시가 조금 넘어서 영자는 마침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간단히 옷을 걸치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발소리가 날까봐 슬리퍼도 신지 않고 양말만 신은 채로 나갔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골목은 여전히 조용했고 민수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집들도 모두 조용했고 불이 켜진 곳도 없었습니다. 영자는 우편함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우편물은 오후에나 확인하는데 이렇게 새벽에 우편함을 여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우편함 열쇠를 제대로 넣기도 어려웠습니다. 우편함을 열자 두꺼운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평소 봤던 엽서나 얇은 편지와는 전혀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봉투는 고급스러운 종이로 만들어져 있었고 무게도 제법 나갔습니다. 만져보니 안에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앞면에는 또박또박 쓰인 글씨로 박영자 귀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정확하게 적혀 있는 것을 보니 더욱 신기했습니다. 뒷면에는 발신인 정보가 없었지만 봉투 한쪽 모서리에
변호사 사무실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영자는 더욱 의아해했습니다. 자신과 변호사가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걸까요? 평생 법적인 문제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는데 말입니다. 영자는 봉투를 들고 다시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에도 계속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거실 탁자에 앉아 봉투를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편지라니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혹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무슨 법적인 문제에 휘말린 건 아닐까요? 아니면 누군가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아닐까요?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평생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영자는 한참 동안 봉투만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열어볼까 말까 하는 마음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무서운 내용이 들어있을까봐 걱정되기도 했고, 반대로 너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영자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영자의 손이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어나갔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마저 크게 들리는 것 같아서 더욱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거실의 정적 속에서 그 작은 소리조차 마음을 더욱 긴장시켰습니다. 봉투 안에서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습니다. 두꺼운 종이에 인쇄된 정식 문서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유언장 사본이라는 제목이 크게 쓰여 있었습니다. 영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유언장이라니 자신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걸까요? 평생 유언장이라는 것과는 인연이 없었던 영자였습니다. 가족들과도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고, 자신도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서류를 펼쳐보니 정식 변호사 사무실의 도장과 함께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상속, 피상속인, 법정상속인 같은 어려운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들어오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피상속인 고 이정호는 자신의 전 재산을 박영자에게 상속한다. 영자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혹시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인가 싶어서 주소까지 확인해 봤는데 분명히 자신의 집 주소가 정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 이정호. 영자는 그 이름을 여러 번 중얼거려 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체국에서 일할 때 만났던 고객 중 한 명일까요? 30년 넘게 우체국에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동네에서 알고 지냈던 분일까요? 하지만 영자는 이웃들과의 교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혹시 먼 친척 중에 그런 분이 계셨을까요? 하지만 영자의 친척들은 대부분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고 그 중에 이정호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영자는 계속해서 서류를 읽어나갔습니다. 상속 재산의 내역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상가 건물 한 동이 있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제법 큰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은행 계좌에 예금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감정 가액과 예금을 합쳐서 총 40억 원 상당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 숫자를 여러 번 확인했지만 틀림없었습니다. 40억 원이라니. 평생 그런 큰 돈과는 인연이 없었던 영자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월급쟁이로 평생을 살아온 영자의 통장에는 은퇴 후 생활비로 쓰고 남은 몇 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서 노후 생활이 걱정되던 참이었는데요. 그런 자신에게 갑자기 40억 원이라는 돈이 생긴다는 것이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영자는 서류를 내려놓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은 드라마나 소설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실제로 복권에 당첨되거나 뜻밖의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일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류는 분명 진짜 같아 보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정식 도장도 찍혀 있었고 법적 효력이 있어 보이는 문서들이었습니다. 종이의 질감이나 인쇄 상태를 봐도 장난으로 만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영자는 다시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유언장 작성 날짜는 지난달 1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정호라는 분이 돌아가신 날짜는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다고? 영자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돌아가셨고 그분이 자신에게 전 재산을 남겼다는 말인가요? 도대체 자신이 언제 그분에게 그런 큰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걸까요? 영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이정호라는 분이 돌아가신 지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왜 이제야 이 서류를 받게 된 것일까요? 보통은 상속 관련 서류들이 훨씬 빨리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왜 민수가 이 서류를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영자는 서류 끝부분에 적힌 변호사 사무실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담당 변호사의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김민호 변호사. 영자는 그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진실을 알아내려면 그 변호사를 만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오전 7시 반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 문을 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오전 9시는 되어야 연락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 품고 있자니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영자는 다시 서류를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혹시 놓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단서가 있는지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서류 중간에는 이정호라는 분의 기본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이는 72세, 주소는 서울 성북구였습니다. 가족관계에는 배우자 없음, 자녀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혈연관계로는 형제 한 명이 있다고 했는데 그분과는 연락이 끊어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의지할 가족이 없어서 자신에게 재산을 남기신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왜 하필 자신이어야 했을까요? 아무리 읽어봐도 이정호라는 분에 대한 기억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창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걸어오는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새벽과는 다른 좀 더 당당한 걸음걸이였습니다. 영자는 급하게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새벽때와는 달리 후드를 벗고 당당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민수는 영자의 집 앞에서 잠시 멈춰 서더니 2층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마치 영자가 깨어 있는지 그리고 서류를 확인했는지 알아보려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와 민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들어 조심스럽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입모양으로 뭔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영자는 민수의 입모양을 보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민수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급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보고 있을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영자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민수는 분명 이 일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새벽에 몰래 서류를 전해주지 않았겠죠. 그리고 지금처럼 자신이 서류를 확인했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수는 왜 직접 말하지 않고 이렇게 몰래 전해준 걸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조심스러워 하는 걸까요? 영자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랐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이 모든 일의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민수와도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분명 민수는 이 일에 대해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서류를 정리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서류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할 시간까지 기다리며 계속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이정호라는 분은 누구이며 왜 자신에게 이런 큰 재산을 남겨주신 걸까요? 그리고 민수는 이 일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영자의 평범했던 일상이 하루 만에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 같았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마자 영자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누르기까지 몇 번이나 실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도입니다. 정중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김민호 변호사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영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용건이신지요? 이정호 씨 상속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잠시 후 김민호 변호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영자님이시군요. 어서 오세요.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시나요? 변호사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어딘지 서둘러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오후 2시에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까지 가는 지하철 안에서 영자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평생 이런 곳에 가본 적이 없어서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됐습니다. 혹시 무슨 함정이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사기를 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류는 너무 정교했고 변호사 사무실도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꽤 유명한 법무법인이었습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실은 높은 빌딩 10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영자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사무실 안은 생각보다 화려하고 넓었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와 함께 여러 명의 직원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박영자님이시죠? 김민호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김민호 변호사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자님. 앉으세요. 변호사는 영자를 맞으며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딘지 진지했습니다. 먼저 신분증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영자는 주민등록증을 내밀었습니다. 변호사는 신분증을 확인한 후 서류철을 꺼내어 펼쳤습니다. 고 이정호 씨 알고 계신 분인가요? 변호사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영자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모르시는 분이라고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1987년 우체국 칼부림 사건에 대해서는 기억하시나요? 1987년 우체국 칼부림 사건? 영자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는 자신이 우체국에 입사한 지 2년쯤 된 때였습니다. 아직 신참이었지만 어느 정도 업무에 익숙해졌던 시기였죠. 혹시 그때 그 끔찍한 사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자의 기억 속에서 오래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1987년 가을, 자신이 근무하던 우체국에서 벌어진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영자는 저녁 늦게까지 남아서 우편물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복면을 쓴 남자가 우체국 안으로 들어와 큰 칼을 휘두르며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했습니다. 당시 우체국에는 영자와 고객 한 명만 있었습니다. 마감 시간이 다 되어서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한 후였습니다. 그 고객이 이정호 씨였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영자의 기억이 서서히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그 고객은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고향에 있는 홀어머니께 송금을 하러 온 것이라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마침 강도와 마주치게 된 불운한 상황이었죠. 강도는 큰 칼을 들고 있었고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구해주셨죠. 변호사의 말에 영자는 그때의 상황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강도가 칼을 휘두르며 금고를 열라고 위협할 때 그 고객이 겁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았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강도는 점점 흥분하며 고객을 향해 칼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영자는 몸을 던져 그 고객을 감쌌습니다. 이분은 관계없어요. 돈이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영자가 외쳤던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선했습니다. 강도의 칼이 영자의 팔을 스치며 피가 났지만 영자는 그 고객을 끝까지 보호했습니다. 다행히 그때 늦은 시간 순찰을 돌던 경찰관이 소음을 듣고 달려와 강도를 제압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정호 씨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당시 사건 기록에 모두 남아 있습니다. 변호사는 오래된 신문 기사 복사본을 보여줬습니다. 우체국 직원의 희생정신으로 고객 구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에는 영자의 이름과 함께 이정호라는 고객의 이름도 나와 있었습니다. 사진도 함께 실려 있었는데 흐릿하지만 그때의 모습이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영자의 팔에 붕대를 감고 있는 모습과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정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이런 일이? 영자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정호 씨는 그날 이후 당신을 평생의 은인으로 여기셨습니다. 변보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분은 그날 일을 평생 잊지 못하셨어요. 만약 당신이 없었다면 죽었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영자는 놀라워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때 강도가 들고 있던 칼이 정말 위험해 보였거든요. 만약 그 고객이 다쳤다면 평생 후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정호 씨는 그날 이후 특별한 삶을 사셨습니다. 변호사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어요. 가족도 없었고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이정호의 삶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정호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형 한 명이 있었지만 성인이 되면서 연락이 끊어졌고 평생 혼자 살았다고 합니다. 그분은 사업으로 성공하셨지만 정작 그 성공을 나눌 가족이 없으셨어요. 변호사의 말을 들으니 이정호의 상황이 그려졌습니다. 그런 그분에게 당신의 그날 행동은 평생 처음 받아본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낯선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보호해 준 것. 그것이 그분에게는 가족애보다 더 큰 감동이었던 거죠. 영자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때는 정말 순간적인 행동이었는데 그것이 누군가의 인생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다니. 그분은 몇 년 전부터 유언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가족이 없으니 당신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 연락처는 어떻게 알아내신 거죠? 그것은 변호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좀 복잡합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이정호 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혼외자였지만요.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있다고요? 네, 그 청년이 최근에 아버지를 찾아와서 모든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영자는 갑자기 민수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 아들이 민수라는 이름의 청년입니다. 아마 당신도 아실 거예요. 영자는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왜 자신에게 서류를 전해준 건지, 왜 그렇게 조심스러워 했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유언장에는 재산의 절반은 당신에게, 절반은 민수에게 남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절반씩이라고요? 영자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처음 받은 서류에는 전 재산을 자신에게 남긴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네, 정식 유언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받으신 서류는 다른 내용이었죠? 변호사는 영자가 가져온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이 서류는 가짜는 아니지만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영자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럼 민수가 왜 이런 서류를 저에게 준 거죠? 그것을 알아보려면 민수를 만나봐야겠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커져갔습니다. 도대체 민수는 왜 이런 일을 한 걸까요? 그리고 진짜 유언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걸까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영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문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민수가 왜 불완전한 서류를 자신에게 준 것인지, 그리고 진짜 유언장의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영자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1987년에 그 끔찍한 사건이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자신의 인생을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정호 씨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은혜였던 것입니다. 특히 그분이 평생 혼자 살며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런 분에게 자신의 행동이 유일한 따뜻함이었다니 새삼 그날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영자는 민수의 집을 바라봤습니다. 창문에 불이 켜져 있어서 집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선뜻 찾아가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혹시 민수가 자신을 피하려고 할까봐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영자는 저녁을 먹으며 계속 민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이웃으로 지내면서도 거의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는데 이런 중요한 일로 연결되다니 참 신기했습니다. 민수는 항상 혼자 사는 것 같았고 가끔 밤늦게 들어오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 수 없었고 가족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정호 씨의 아들이었다니 세상은 정말 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정호 씨처럼 민수도 외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어서도 영자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와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변호사도 민수를 만나보라고 했고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용기를 내서 민수의 집 앞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배를 누르려다가 주저했습니다. 혹시 민수가 자신을 보고 놀라거나 당황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민수가 집에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민수는 영자를 보자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민수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민수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럼. 제 집으로 오시겠어요? 민수의 집은 영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쓸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구도 최소한만 있었고 개인적인 물건들도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정호 씨처럼 혼자 살아온 시간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자는 민수가 커피를 내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책상 위에 몇 장의 서류가 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민수가 커피를 가져오자 영자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변호사님을 만나고 왔어요.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민수 씨가 이정호 씨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았고요. 민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영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저에게 그런 서류를 주신 거죠? 민수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민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호 씨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안 것은 불과 몇 달 전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이미 많이 아픈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고 매우 기뻐하셨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찾아보지 못해서. 이정호 씨는 민수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1987년 우체국 칼부림 사건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 사건을 평생 잊지 못하셨대요.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영자 아주머니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었다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이정호 씨는 민수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사건 이후 이정호 씨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 전까지 세상에 대해 절망하고 있었대요.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사람들의 냉정함만 봐왔거든요. 하지만 영자의 그날 행동을 보고 세상에도 진짜 선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날부터 다르게 살기 시작했대요. 이정호 씨는 그 후 열심히 일해서 사업에 성공했지만 항상 영자를 찾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택배 일을 하면서 우연히 아주머니를 알게 된 거예요.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이 동네를 담당하게 되면서 우편함에 적힌 이름을 보고 확신했어요. 민수는 택배 기사로 일하면서 이 동네 곳곳을 다니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영자를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웃 할머니로만 생각했는데 아버지한테서 들은 이름과 같아서 확인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정말 기뻐하셨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제야 평생의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요. 이정호 씨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유언장을 작성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의 형이었어요. 민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아픈 것을 알고 갑자기 나타나서 재산을 요구했거든요. 이정호 씨에게는 형이 한 명 있었는데 수십 년 동안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정호 씨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갑자기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분은 제가 혼외자라면서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영자 아주머니에 대해서도
나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정호 씨의 형은 영자가 이정호 씨를 이용해서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이정호 씨가 아픈 상황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혹시 유언장대로 되지 않을까 봐서요. 그래서 민수는 아버지의 부탁으로 영자에게 미리 알려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유언장 사본을 주기에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일부만 복사해서 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형이 혹시 알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재산이라고 적힌 부분만 복사해서 드린 거예요.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미리 알고 계시면 나중에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영자는 민수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정호 씨의 형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이미 변호사를 통해서 이의를 제기한 상태예요. 민수의 말에 영자는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평생 이런 일과는 거리가 멀었던 자신이 갑자기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민수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해요. 변호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순간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떠들며 민수의 집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또 왔네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삼촌이 보낸 사람들 같아요. 영자는 무서워졌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건장한 남자 둘이 민수의 집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야, 이 새끼야. 나와. 돈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고 나와서 이야기하자. 민수는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아주머니, 뒷문으로 나가세요. 민수가 영자에게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으니까 빨리 피하세요. 하지만 영자는 민수를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자신 때문에 벌어진 것 같아서 더욱 그랬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위협적인 목소리에 영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를 혼자 두고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 씨, 같이 나가요.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위험해요. 저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1987년 그날, 낯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졌던 것처럼 지금도 민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아요. 함께 나가서 이야기해봐요. 영자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건장한 남자 둘이 민수를 보자 다가왔습니다. 야, 너 왜 전화 안 받아? 그중 한 명이 거칠게 말했습니다. 이정수 사장님이 만나자고 하시는데 왜 피해 다녀?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하세요. 법적으로? 이 새끼가 진짜. 다른 남자가 화를 내며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때 영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영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박영자입니다. 이 일의 당사자죠. 남자들이 영자를 보며 잠시 멈춤했습니다. 당신이 그 할머니군요. 한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정수 사장님이 찾고 있었어요. 그럼 제가 직접 만나겠습니다. 영자가 말했습니다. 이정수 씨와 직접 이야기하고 싶어요. 남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영자와 민수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자고 했습니다.
아주머니, 가면 안 돼요. 민수가 속삭였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자는 이미 결심을 내렸습니다. 이 문제를 피해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시내의 한 카페였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60대 후반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정수였습니다. 당신이 박영자 씨군요. 이정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영자와 민수가 자리에 앉자 이정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죠. 제 동생이 당신에게 재산을 남긴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정수의 말투는 처음부터 공격적이었습니다. 40억이라는 큰 돈을 낯선 사람에게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도 놀랐습니다. 영자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정호 씨의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진심이라고요? 병든 사람의 헛소리를 진심이라고 하나요? 이정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분명 당신이 뭔가 조작한 거예요. 그런 말씀 마세요.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정신이 멀쩡하셨어요. 닥쳐. 너 같은 혼외자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이정수가 민수를 향해 험악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영자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민수는 잘못이 없는데 이렇게 모욕을 당해야 하다니. 이정수 씨.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지시해? 이정수가 화를 냈습니다. 당신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인 게 뻔하잖아요. 영자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대화가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이정수 씨, 저는 유산을 포기하겠습니다. 영자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민수와 이정수가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주머니, 민수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정호 씨께서 좋은 뜻으로 남겨주신 건 알지만 이렇게 다투는 건 원치 않으실 거예요. 영자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게다가 민수 씨까지 이런 고생을 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정수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래야죠.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아주머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민수가 애원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아주머니에게 감사해 하셨는지 아세요? 하지만 영자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평생 조용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런 분쟁에 휘말리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민수 씨 몫은 민수 씨가 받으세요. 영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카페를 나서며 민수는 계속 영자를 말렸지만 영자의 결심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이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이정호 씨의 마지막 뜻을 이렇게 포기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이런 분쟁과 갈등이 계속되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평생 조용하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경 급하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수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아주머니, 큰일 났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삼촌이 보낸 사람들이 제 집에 침입해서 난동을 피웠어요.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다치지는 않았어요? 병원에 있어요. 머리를 좀 다쳤지만 큰 부상은 아니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약하게 들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아주머니도 조심하세요. 영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민수 씨, 정말 괜찮겠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아주머니, 민수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유산 포기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포기하시면 삼촌 뜻대로 되는 거예요. 민수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원하실까요? 아주머니의 선한 마음을 이용해서 재산을 가져가는 걸 말이에요. 영자는 전화를 끊고 나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민수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자신이 포기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호 씨의 진심을 이렇게 헛되게 만들어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민수 같은 착한 청년이 이런 일로 고생하는 것을 그냥 두고 봐도 되는 걸까요? 영자는 1987년 그날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강도의 칼 앞에서 낯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졌던 그때의 마음. 그때도 무서웠지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정호 씨의 마지막 뜻을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이라면 무서워도 끝까지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영자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정호 씨의 마지막 뜻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민수를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워보기로 했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영자는 김민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영자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정호 씨의 뜻을 끝까지 지키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영자는 김민호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어젯밤의 사건으로 더욱 단단해진 마음을 안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자 김민호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맞아주었습니다. 어젯밤 일은 들었습니다. 민수 씨는 괜찮은가요? 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영자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요. 변호사는 이정수가 제기한 이의 신청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정수는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유언장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첫째, 이정호가 병으로 인해 정신적 판단 능력이 없었다는 주장. 둘째, 영자가 이정호를 속여서 유언장을 작성하게 했다는 주장. 셋째, 민수는 혼외자이므로 상속권이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주장들을 반박할 증거가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일단 이정호 씨가 유언장을 작성할 때 정신이 멀쩡했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어요. 변호사는 서류철에서 의료 기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유언장 작성 일주일 전에 받은 정신과 검사에서도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자가 이정호를 속였다는 주장도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영자 씨는 이정호 씨가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계셨잖아요.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민수의 상속권 문제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혼외자라고 해서 상속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인정된 자녀이면 상속권이 있어요. 변호사는 민수의 출생신고서와 이정호가 인지한 서류들을 보여줬습니다. 이정호 씨가 살아계실 때 민수를 정식으로 인지했습니다. 영자는 안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정수의 주장은 모두 근거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가 경고했습니다. 이정수 씨가 다른 수를 쓸 수도 있거든요. 변호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며칠 후 이정수는 새로운 증거라며 몇 장의 사진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영자와 이정호가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물론 조작된 사진들이었지만 얼핏 보면 진짜 같았습니다. 이 사진들이 증명하지 않습니까? 영자 씨가 제 동생과 은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이정수는 법정에서 당당하게 주장했습니다. 제 동생을 꼬드겨서 유언장을 쓰게 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영자의 변호사는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명백한 합성 사진입니다. 변호사는 전문가의 감정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사진의 조명과 그림자, 픽셀 분석 결과
모두 조작되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이 사진들 속 배경은 모두 현재의 모습입니다. 변호사가 지적했습니다. 1987년에는 이런 건물들이 없었어요. 이정수는 당황했지만 끝까지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만났다는 증거 아닙니까? 하지만 법원은 이정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것 자체가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1987년 우체국 칼부림 사건 당시 경찰관이었던 김영수 씨였습니다. 이제는 은퇴했지만 그때의 일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입니다. 김영수 씨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박영자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김영수 씨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영자 씨가 몸을 던져서 고객을 보호하는 걸 봤습니다. 그는 그날의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강도가 칼을 휘두르며 고객을 위협할 때 영자 씨가 자신의 몸으로 그분을 감쌌어요. 김영수 씨의 목소리에는 당시의 감동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영자 씨 팔에서 피가 나는데도 끝까지 고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정호 씨에 대한 기억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영자 씨에게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하시더라고요. 김영수 씨의 증언은 매우 강력했습니다. 그분이 평생 영자 씨를 은인으로 생각했을 거라는 건 충분히 이해됩니다. 법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정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또 다른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이정호 씨를 마지막까지 돌봤던 간병인 최순자 씨였습니다. 이정호 환자분은 마지막까지 정신이 멀쩡하셨어요. 최순자 씨가 증언했습니다. 유언장 쓰실 때도 아무 문제 없으셨고 박영자 씨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최순자 씨는 이정호 씨가 얼마나 영자를 그리워했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이 평생 혼자 사시면서 가족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셨대요. 최순자 씨의 증언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박영자 씨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그리고 최순자 씨는 이정호 씨가 남긴 음성 녹음 파일도 제출했습니다. 환자분이 직접 녹음하신 겁니다. 법정에 이정호 씨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영자 씨, 그날 당신이 날 살렸소. 평생 빚을 갚고 싶었소. 이정호 씨의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재산으로 당신이 편안하게 사셨으면 좋겠소.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이정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평생 혼자 살았소. 가족의 사랑이 뭔지 몰랐소. 이정호 씨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당신의 따뜻함을 느꼈소.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꿨소. 이정호 씨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 민수도 잘 부탁드리오. 그 애는 나처럼 외롭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소. 법원의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이정호 씨의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전하며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재산의 절반은 박영자 씨에게, 절반은 민수 씨에게 상속됩니다. 이정수는 결국 패소했습니다. 영자와 민수는 법정을 나서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민수가 고마워했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민수 씨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영자도 감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정호 씨의 뜻을 지켜낸 것에 대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함께 이정호 씨의 유산을 잘 활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영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정호 씨, 이제 편히 쉬세요. 영자가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뜻을 잘 지켜내겠습니다.
법정에서의 승리 이후 영자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영자가 원했던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으로 무엇을 할지 고민하던 영자는 민수와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주머니,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민수는 영자의 계획을 듣고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영자는 동네 한가운데 있던 오래된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그곳을 새롭게 단장해서 작은 책방 겸 우체국 카페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이정호 추억의 우편 카페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 속에는 이정호 씨에 대한 감사와 그분의 따뜻한 마음을 기리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영자와 민수는 함께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민수는 택배 일을 그만두고 이 카페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택배 일을 했으니까 우편 업무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카페 한쪽에는 작은 우체국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편지나 소포를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편안한 의자들과 책들을 비치해서 사람들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영자는 손편지를 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예쁜 편지지와 펜들을 준비해두고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문자나 이메일만 보내잖아요. 영자가 말했습니다. 가끔은 손으로 쓴 편지의 따뜻함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정호 씨처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따뜻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카페 벽면에는 이정호 씨의 사진과 함께 1987년 우체국 칼부림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전시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라는 문구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정호 씨가 평생 혼자 살며 가족의 사랑을 그리워했다는 이야기도 함께 적어두었습니다. 혼자서도 따뜻하게 살 수 있는 곳이라는 부제목도 달았습니다. 개장일이 다가오자 동네 주민들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여기서 정말 우편 업무도 볼 수 있나요? 주민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네, 기본적인 우편 서비스는 모두 가능해요. 민수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오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도 있어요. 드디어 개장날이 되었습니다. 영자는 이른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평생 혼자 조용히 살아왔던 자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맞이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옆집에 사는 할머니였습니다. 영자야, 정말 대단하구나. 할머니는 카페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커피 한 잔 주고 고향 친구에게 편지도 써야겠어. 곧이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연인들은 서로에게 편지를 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르신들은 고향에 있는 친구들에게 안부 편지를 썼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께 그림 편지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혼자 온 사람들을 위해서는 특별한 배려를 했습니다. 혼자 오신 분들은 이 테이블을 이용하세요. 영자가 안내했습니다. 다른 분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실 수 있어요. 실제로 혼자 온 어르신들이 그 테이블에 앉아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와, 진짜 우체국 같아요. 아이들이 신기해했습니다. 민수는 우편 업무를 보면서 동시에 커피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커피 이름이 뭐예요?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고마운 블렌드예요. 민수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평생 감사하게 생각했던 마음을 담았어요. 손님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특히 이정호 씨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더욱 따뜻한 마음으로 카페를 이용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카페는 동네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우편 카페군요. 관광객들도 종종 들렀습니다. 그 중에는 이정호 씨처럼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영자는 뿌듯했습니다. 영자는 매일매일이 새로웠습니다. 혼자 지내던 집에서 이제는 하루 종일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손편지를 쓰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가장 보람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문장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젊은 여자가 물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쓰면 돼요. 영자가 따뜻하게 조언했습니다. 진심은 항상 전해지거든요. 민수도 점점 밝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혼자 있었는데 이제는 매일 사람들과 웃으며 지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은 있었지만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조금씩 치유되어 갔습니다. 아주머니,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고 계실 것 같아요. 민수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영자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정호 씨의 유산으로 이런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따뜻함을 느끼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정호 씨가 원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정리를 하던 영자와 민수는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창밖으로는 골목길의 평화로운 풍경이 보였습니다. 아주머니, 처음 서류를 우편함에 넣던 날 기억나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럼요. 정말 놀랐었어요. 영자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꿈에도 몰랐죠. 저도 그래요. 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민수도 감회가 깊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는 하루 종일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가득했는데 지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따뜻하고 평온한 고요함이었습니다. 민수야, 우편함 덕분에 우리 인생이 바뀌었네. 영자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 작은 우편함 하나가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영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수라는 든든한 동반자가 생겼고 매일 카페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있었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은 있었지만 영자라는 따뜻한 사람을 만나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정호 씨의 마지막 뜻을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이정호 씨가 평생 그리워했던 가족의 따뜻함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영자와 민수는 내일 또 찾아올 손님들을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럼요. 매일매일이 감사한 날들이에요.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혼자가 아니야. 영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1987년 그날 낯선 사람을 구해준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에 불을 끄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챙기고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이면 다시 카페에서 만나 따뜻한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정호 씨의 마지막 소원처럼 더 이상 아무도 외롭지 않은 그런 공간에서 말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